서울의 심장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 사이에서 유독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건물이 있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 바로 미래그룹의 본사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벽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베어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 빛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수많은 이들의 욕망과 야망을 비추는 듯했다. 강민주는 그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회전문을 통과했다. 그의 구두 소리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간 맞춘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손목에 찬 스위스 제시계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27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래그룹 전략기획팀에 입사한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였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은 민주는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평범한 신입사원의 불안이나 설렘 대신 이미 정복자의 오만함을 읽었다. 이곳은 그에게 전쟁터였고, 동료들은 잠재적인 경쟁자이거나 혹은 그가 딛고 올라설 발판일 뿐이었다. 강민준 씨, 어서 와요. 전략기획팀의 문을 열자 김 팀장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김 팀장은 업계에서 능력 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자신이 곧 뛰어넘어야 할 첫 번째 산에 불과했다. 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복종심만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뒤섞여 치열한 생존 경쟁의 배경음악을 연주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의 자리는 창가에서 두 번째 줄글이 나쁘지 않은 위치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저 안쪽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팀장석 너머의 임원실을 향해 있었다. 입사 첫 주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이 일에 몰두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선배들이 몇 주간 골머리를 앓던 시장 분석 보고서에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여 회의 시간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강민준 씨, 이 부분은 어떻게 찾아낸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김 팀장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어렸다. 칭찬의 말이었지만 민주는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견제의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은 재능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비난하지 못했다. 동기들은 그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주눅이 들었고, 선배들은 껄끄러운 후배의 등장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는 그 모든 시선들을 즐겼다. 질투와 경계심은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임원들의 칭찬과 경쟁팀의 일그러진 얼굴이 교차하며 짜릿한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껏 고양된 기분으로 복도를 걷던 그의 앞을 무언가 가로막았다. 잠시만요. 낡은 청소 카트와 함께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한 여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윤서아.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저 청소 아주머니 혹은 미화원으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 이렇게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가 시야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 그는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헛기침을 했지만, 서한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한 듯했다. 결국 민주는 참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기요, 길 좀 비킵시다.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제야 서한은 고개를 들었다. 땀방울이 맺힌 앳된 얼굴,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유난히 크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카트를 옆으로 치워 길을 터주었다. 그 과정에서 카트 바퀴가 민준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에 살짝 스쳤다. 아씨. 민준은 저도 모르게 낮은 욕설을 뱉으며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미세한 흠집조차 없었지만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쾌함으로랄까 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고 색바랜 작업복 고무장갑을 낀 손,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 그는 그녀를 마치 사무실의 풍경을 해치는 오점처럼 여겼다.
서한은 그의 경멸, 어린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민주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감정도 없는 투명 인간과 다름없었다. 그저 제때 치워져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자리에 돌아온 민주는 방금 전에 불쾌감을 잊으려는 듯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화면에는 다음 분기 실적 목표와 그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기획안이 떠 있었다. 그는 다시금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저런 하찮은 존재들과 자신은 사는 세계가 달랐다. 자신은 이 거대한 빌딩의 꼭대기를 향해 날아오를 메었고 그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자축하기 위해 팀 회식이 열렸다. 술잔이 오가고 아부와 칭찬이 난무하는 시끄러운 술자리에서 민주는 단연 주인공이었다. 민준 씨는 정말 우리 팀의 에이스야. 미래그룹의 미래가 밝아. 김 팀장의 칭찬에 그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다. 동기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성공은 언제나 그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밤늦게 끝난 회식 후 민주는 비틀거리며 택시에 몸을 실었다. 취기 오른 눈으로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욕망일 터였다. 그는 나른하게 눈을 감았다. 저 모든 빛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 거대한 야망 속에서 오늘 낮에 마주쳤던 작은 청소부의 얼굴은 이미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새벽 4시 반 도시의 소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윤서아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 주변은 고요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푼 뒤 소리 없이 씻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샌드위치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시작되었다. 미래그룹의 회장 딸 윤서아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화려함은 이 작은 공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하루의 노동을 준비하는 평범한 25의 청년일 뿐이었다. 첫차 시간을 맞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목도리를 고쳐맸다. 버스 안에는 그녀처럼 이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피곤에 지쳐 잠든 중년의 가장 시장으로 향하는 상인, 그리고 그녀와 같은 유니폼을 입은 다른 건물의 미화원들. 서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잠시 짐작해 보았다. 미래그룹 본사 건물 지하에 위치한 직원 탈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편안한 사복을 벗고 몸에 익은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고무장갑을 끼자 윤서아는 사라지고 미화원이라는 익명의 존재만 남았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갑옷이자 세상을 배우기 위한 위장이었다. 바닥부터 봐야 꼭대기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 일을 제안하며 했던 말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옳았음을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서아의 일과는 거대한 빌딩의 혈관을 청소하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텅 빈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밤사이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의 청소 카트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를 죽이는 법에 익숙했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2잔을 타가는 재무팀. 박 대리의 지친 얼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신입사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서랍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김 팀장, 그리고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홀로 남아 야근하는 디자인팀의 과묵한 디자이너까지. 서한은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부품으로서의 사람들이 아닌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명 한 명의 인간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마치 잘 벼려진 칼과 같았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옷차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 서한은 그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했다.
그의 재능은 진짜였지만 그 재능을 감싸고 있는 날카로운 가시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서한은 그가 동기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무시의 말들을 들었고 선배들 앞에서는 깍듯하지만 뒤에서는 그들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듯했다. 서한은 그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다. 저토록 눈부신 재능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 그가 자신에게 쏟아냈던 경멸의 시선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구두에 스친 카트 바퀴보다 더 아팠던 것은 자신을 인간이 아닌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하던 그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약한 존재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확인하는 어쩌면 누구보다 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차가운 빌딩에 강민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총무팀의 이 부장님은 마주칠 때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주었다. 한 번은 서아가 감기 기운으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따뜻한 쌍화탕 한 병을 구해다 주며 얼른 마시고 퇴근하라고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다. 디자인팀의 말없는 그 디자이너는 서아가 탕비실을 청소할 때마다 자신이 마시던 컵을 조용히 가져와 직접 헹궈두곤 했다. 당연히 서아의 일이었지만 그 작은 배려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 같아 늘 고마웠다. 그런 작은 온기들이 있었기에 서아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통해 회사를 배우고 있었다. 보고서나 실적 그래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래그룹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모두 식당으로 내려간 뒤 텅 빈 사무실은 서아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는 휴게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어젯밤 싸온 샌드위치를 꺼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버지였다. 힘들지 않으느냐 우리 딸. 짧은 문자 메시지에 서아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아버지. 바닥부터 봐야 꼭대기의 무게를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여기 생각보다 재미있는 곳이에요. 곧바로 답이 돌아왔다. 그래, 현명한 내 딸.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아버지는 언제나 네 편이다.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이 일을 제안했지만 그 이면에는 딸이 진정으로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리더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난 서아는 남은 시간 동안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전략기획팀 복도 조명 깜빡임, 총무팀에 전달할 것, 3층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 문고리 헐거움, 시설팀에 전달. 강민준 씨 재능은 뛰어나지만 협업 능력 부족, 팀 내 불화 유발 가능성 있음. 그녀는 미화원으로서 보고 느낀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그녀만의 경영 일지였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할 때였다. 사무실 한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쏟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한 신입사원이 중요한 서류 위에 커피를 쏟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서아는 묵묵히 다가가 자신의 카트에서 마른 걸레와 티슈를 꺼내 재빨리 커피를 닦아냈다. 그리고는 당황한 신입사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얼른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면 자국이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탕비실에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신입사원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며 탕비실로 달려갔다. 서아는 엉망이 된 바닥까지 깨끗하게 닦아낸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누구도 그녀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서아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다시 지하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었다. 땀과 먼지에 젖은 회색 옷을 벗는 순간 그녀는 다시 윤서아가 되었다. 하루의 임무를 마친 스파이처럼 그녀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빌딩 정문 앞 화려한 조명 아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잠시 후 도착한 검은색 고급 세단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아마도 다음 술자리로 이동하는 모양이었다. 서아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편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세단과 시끄러운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강민준, 그리고 반대편 어두운 정류장에서
홀로 버스를 기다리는 자신. 두 사람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 보였다. 하지만 서한은 초라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미래그룹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욕망이 들끓는 저 성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녀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준의 이름은 전략기획팀을 넘어 회사 전체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입사 3달 만에 그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기획안을 제출했다.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하며 만든 그의 보고서는 논리적이고 대담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다. 최종 보고가 있던 날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던 임원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막힘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반론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고디어 그룹의 2인자인 부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훌륭하군. 이대로 추진해보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강민주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랐고 사내 메신저에서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 팀장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쉬워졌고 동기들은 감히 그에게 말을 걸기조차 어려워했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보다 더 중독적인 것은 사람들의 경외심 어린 시선이었다. 민주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즐겼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규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과 같은 인재는 그 위에 군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변화는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드러났다. 출근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날이 많아졌고 간단한 자료조사나 복사 같은 잡무는 인턴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겼다. 회의 시간에는 선배들의 의견에 노골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도 잦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윤서아는 그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민주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는 이카루스와 같아졌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날개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만이 모르고 있었다. 어느 아침 출근 시간 직전에 분주한 로비에서였다. 임원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모든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었다. 서한은 청소 카트와 함께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급한 걸음으로 다가온 민준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서아를 발견하고는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저기요, 그거 가지고는 다음 것 하시죠. 나 급해서. 명령조의 말투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서아의 카트가 엘리베이터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 비켜달라는 의미였지만 그 태도에는 너의 시간보다 나의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몇몇 직원이 민준의 뻔뻔함에 눈살을 찌푸렸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트를 뒤로 물려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민준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아를 귀찮은 방해물처럼 쳐다보았다. 서아는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강민준 규칙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함. 조직 내 위계 질서를 존중하지 않음. 균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서아는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다. 민준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종이류를 버리는 파란색 쓰레기통 안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용기를 꺼내 일반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았다. 분리수거는 회사의 방침이자 그녀의 업무 원칙이었다. 바로 그때 자리로 돌아온 민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좀 버려주시면 안 되나. 굳이 그걸 또 꺼내서. 시간 낭비잖아요. 그 시간에 바닥이나 한 번 더 닦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조롱 섞인 말투였다. 그는 그녀의 일을 하찮으는 것으로 그녀의 원칙을 어리석은 고집으로 취급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주변의 몇몇 직원이 대화를 듣고는 헛기침을 하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아는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분리수거는 규칙입니다, 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감히 청소부가 자신에게 규칙을 운운하며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 예, 그러시겠죠. 대단한 규칙 나셨네요. 그는 보란 듯이 서아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아버렸다.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주는 사사건건 서아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막 닦아놓은 바닥 위로 일부러 발자국을 내며 지나가거나 그녀 바로 앞에서 보란 듯이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흘리는 식이었다. 유치하고 비열한 방식의 괴롭힘이었다.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에이스, 강민준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가 되어 민준의 오만함을 더욱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총무팀의 이 부장만이 유일하게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복도에서 민준의 행동을 목격하고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강민준 씨,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는 말이 있네. 명심하게. 하지만 민준은 그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한가한 소리나 하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장을 무시했다. 한편 서아는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수첩에 기록했다. 그녀의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재능에 먹혀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민준, 지속적인 규칙 위반 및 직장 내 약자에 대한 괴롭힘, 리더로서의 자질 전무, 팀 사기 저하 및 조직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로 판단됨.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민주는 부회장의 신임 아래 더욱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책임은 무거워졌고 실적에 대한 압박감은 날마다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더욱 예민하고 날카로워졌다. 밤샘 작업이 이어지면서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의 성공 신화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준비가 된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다. 그리고 운명은 그 불씨를 그의 손에 직접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무대는 바로 내일 아침 늘 그 자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한 잿빛 구름이 도시를 낮게 짓눌렀고 미래그룹 빌딩의 유리창에는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했다. 무거운 날씨만큼이나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강민주는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밤새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는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전 그는 팀장과 본부장이 배석한 회의에서 난생 처음으로 혹독한 질책을 받았다. 강민준 씨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 아닙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됐잖아. 이 손실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부회장님께 보고는 어떻게 올릴 거야? 날카로운 질책의 말들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처음으로 생긴 흠집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건 자신의 탓이 아니었다. 무능한 팀원들이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탓이고 비현실적인 일정을 강요한 경영진의 탓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은 날카로운 분노가 되어 들끓었다.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터질 듯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그리고 굴욕감으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아주 진하고 뜨거운 커피였다. 그는 거의 기계를 부술 것처럼 거칠게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종이컵 가득 채워졌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커피를 들고 그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의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을 그리고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윤서아는 전략기획팀 구역의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라 유독 흙먼지가 많았기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있었다. 막 한 구역에 물걸레질을 마친 그녀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노란색의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세우려 허리를 숙이는 중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조용했고 그녀는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분노의 찬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지르던 강민준의 시야에 허리를 숙인 서아와 노란 표지판이 들어왔다. 그의 이성 없는 분노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표적을 찾아냈다. 이 답답한 상황에 또 하나의 장애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하찮은 방해물.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조금만 옆으로 비켜가면 될 일이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무의식은 이 사소한 행동을 통해 무너진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싶어 했다. 그는 보란 듯이 서아의 청소 카트 손잡이를 발로 툭 찼다. 균형을 잃은 카트가 휘청하며 서아의 몸을 밀쳤고 그 순간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서아의 팔과 가슴팍으로 쏟아졌다. 아스! 서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뜨거운 액체가 작업복을 파고들며 살을 대는 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짙은 갈색의 커피가 그녀의 회색 작업복 위로 흉측한 얼룩을 그리며 번져나갔고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들이, 전화 통화를 하던 목소리들이, 종이를 넘기던 손길들이 모두 허공에 멎었다.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굴욕감을 그녀에게 터뜨렸다. 아, 진짜 눈 없어요. 일부러 그런 거지 지금. 그의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상황인지. 안 보여?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앞길이나 막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이제 없지. 회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되고 말이야.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패를 가장 약한 존재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하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 쳤다. 서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팔을 파고드는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수십 개의 눈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더 아팠다. 팔뚝의 피부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크고 맑은 눈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깊고 서늘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부서진 장난감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외부의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존엄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목격자였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어떤 이는 겁을 먹고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침묵을 지켰다. 마침 자리로 돌아오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김 팀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 침묵은 강민준의 폭력을 용인하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자신의 분노를 모두 쏟아낸 민준은 뒤틀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쯧하고 혀를 차며 쓰러진 서아와 바닥의 난장판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주었다. 그리고는 타는 듯한 팔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자신의 카트에서 걸레를 꺼내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나섰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총무팀의 이 부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랍에서 구급 상자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서아 씨 괜찮아요. 세상에 어서 이리 와요. 화상 입었겠어. 당장 치료해야지. 이 부장은 서아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들고는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민준의 잔인한 고함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사무실에 퍼져나갔다. 이 작은 용기의 행동이 강민준이 저지른 폭력의 추악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부장은 붉게 달아오른 서아의 팔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그녀를 데리고 의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서아가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커피 얼룩만이 남았다. 강민준의 세상에 생겼던 작은 균열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로 길게 들이오고 있었다. 미래그룹 본사 지하 1층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의무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간호사는 붉게 달아오른 윤서아의 팔에 조심스러운 손길로 화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하얀 붕대가 그녀의 팔뚝을 감싸자 어제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야.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해요. 내가 증인 설게요, 서아 씨.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총무팀 이 부장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덮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아는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부장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부장님. 이렇게 마음 써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냥 두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부장은 더 이상 무어라 말하지 못했다. 그저 저 연약해 보이는 젊은 미화원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한 심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한편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도 생긴 듯 무겁고 서먹한 공기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키보드만 두드렸고 그들의 침묵은 하나의 거대한 비난이 되어 강민준을 짓눌렀다. 강민준은 자리에 앉아 필사적으로 일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모니터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군거림과 비난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부주의했던 탓이지. 재수 없는 날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완벽했던 자신의 세계에 생긴 균열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 김 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민준 씨, 나 좀 보지. 작은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김 팀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오늘 행동은 너무 실망스러웠네. 실력이 전부가 아니야. 자네의 그 오만한 행동 하나가 팀 전체의 사기를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알아. 이건 우리 팀 아니, 회사 전체의 문제야. 가서 윤서아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지만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민주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제가 왜요? 그 아주머니가 먼저 부주의했던 겁니다. 사과는 그쪽에서 받아야죠. 그의 뻔뻔한 대답에 김 팀장은 말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젊고 오만한 부하 직원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자네가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할 말이 없네. 그날 오후 전략기획팀 에이스 강민준 미화원에게 커피 갑질이라는 제목의 소문은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입을 거칠수록 조금씩 과장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전 직원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그를 시기하던 이들은 고소해했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던 이들은 등을 돌렸다. 입사 몇 달 만에 쌓아 올린 그의 명성은 단 몇 시간 만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날 저녁 서아는 평소와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복기했다. 팔의 붕대가 옷에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작은 통증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 낡은 옷, 그리고 팔에 하얀 붕대. 아주 잠깐 그녀의 눈에 연약한 흔들림이 스치는 듯했지만 이내 그 눈빛은 강하고 단단하게 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즉시 걱정 가득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서아야, 몸은 괜찮으냐? 이 부장한테 연락받고 다 들었다. 미래그룹의 회장 윤 회장의 목소리였다. 네, 괜찮아요. 약도 발랐고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근데 아버지, 내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를 읽은 듯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났고 단호하게 답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렇게 하자. 비서실의 지시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하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힘주어 말했다. 내일 아침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보게 될 거야. 전화가 끊기고 서아는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안고 잠드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는 내일 아침 자신이 서야 할 무대를 그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무실의 공기가,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리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그를 옥죄었다. 그는 자신이 늘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던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저 화려한 불빛들은 그를 위한 찬사가 아니라 그의 오만함을 비웃는 차가운 눈동자들처럼 느껴졌다.
폭풍 전의 고요한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다가올 아침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음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그룹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어제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강민준이라는 개인에 대한 공공연한 평가와 조직 문화에 대한 암묵적인 질문을 던져놓은 상태였다. 직원들은 애써 태어난 척 업무에 집중했지만 모두의 귀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모든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 약속이나 한 듯 이메일 알림창이 떴다. 발신인은 회장 비서실이었다. 긴급 공지, 전 임직원 대상 긴급 경영 현안 공유 회의. 본문에는 1시간 뒤인 11시 본사 대강당에 모든 임직원이 빠짐없이 참석하라는 짧고 단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전 직원 대상의 긴급 회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인수합병 구조조정 혹은 심각한 경영 위기 온갖 추측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되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강민준 역시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어쩌면 이건 어제 일과 관련된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일가의 청소부 하나 때문에 회장이 직접 나설 리는 만무했다. 그는 어쩌면 이번 긴급 사태가 자신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혼란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기대를 품었다. 웅성거리는 직원들을 따라 대강당으로 향한 그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앞쪽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야에 자신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김 팀장의 얼굴이 들어왔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정확히 11시가 되자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쏟아졌다. 모든 소음이 멎고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옆 출입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거대한 강당을 압도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 순간 강당 전체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누구지? 회장님 옆에 있는 저 젊은 여성은 그녀는 더 이상 낡고 헐렁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다크블루, 팬츠 슈트, 전문적으로 손질된 차분한 단발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더하는 옅은 화장. 어제의 초라하고 보이지 않던 미화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적이고 강인해 보이는, 그리고 회장과 놀랍도록 닮은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다. 사람들은 그녀와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들의 관계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부정할 수 없는 닮은 꼴이었다. 강민주는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회장 옆에 선 위압감 넘치는 또 다른 임원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무대 위 그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어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깊고 서늘한 실망감을 담고 있던 바로 그 눈빛. 번개가 내리치듯 그의 뇌가 깨어났다. 어제의 우니존니 우볼식과 오늘의 당당한 여성.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현실감을 앗아갔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인식의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자신만만했던 어깨는 형편없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녀의 알 수 없던 침착함, 이 부장의 과도한 친절, 그리고 어제의 그 모든 상황들이 끔찍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 회장이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것은 우리 미래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기업.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그룹의 모습입니다. 연설을 듣는 동안 강민주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그리고 오늘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갈 우리 그룹의 새로운 리더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윤 회장은 몸을 돌려 옆에 선 윤서에게 손짓했다. 제 딸이자 오늘부로 미래그룹의 신임 부사장으로 부임할 윤서아입니다. 부사장, 옛딸. 두 단어가 강당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절대적인 충격. 웅성거림은 경악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다. 회장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그동안 청소부로 일했다는 거야?
전략기획팀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곧 강당 안에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한 사람에게로 끌려갔다. 강민준. 그는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방식으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창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 윤 회장이 뒤로 물러서고 윤서아가 연단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수많은 얼굴들을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관중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강민준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다시 한번 마주쳤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으며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아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어제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여러분의 동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미래그룹의 진짜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나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의 성실함을 보았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그룹이 위대한 기업임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솔한 울림이 있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단호함이 드러났다. 또한 저는 한 사람의 오만함이 어떻게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한은 강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심판관의 그것과 같았다. 어제 저는 이 자리에 한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커피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윤서아의 마지막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대강당의 숨 막히는 침묵 속으로 파고들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이제 하나의 관역에 꽂혀 있었다. 바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강민준이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시선들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거대한 그물처럼 느껴졌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제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자신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의 머릿속은 뒤늦은 후회와 처절한 자기 연민으로 뒤엉켜 아우성쳤다. 연단 위에 서하는 그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연설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복수심 대신 차갑고 이성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힘은 평온함에서 나왔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앉은 자리 혹은 연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당 안의 모든 직원을 천천히 훑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증명됩니다. 동료의 땀을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그룹이 가져야 할 진짜 실력입니다. 어제 쏟아진 커피는 제 옷을 더럽혔지만 제 존엄을 더럽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인격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깊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침묵으로 동조한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강민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쳤다. 어제의 침묵이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비겁한 동조였음을 깨닫게 하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몇몇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서한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아버지 옆으로 물러섰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윤 회장이 다시 연단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강당 전체를 향해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정확히 강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강민준 씨, 그의 이름이 정적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마치 채찍에 맞은 것처럼 온몸을 움찔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명령이었다. 민준은 주변의 모든 시선을 받으며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수백 명의 배심원 앞에 선 피고인이었다. 자네의 재능은 인정하네. 우리 그룹에 필요한 능력이야. 하지만 미래그룹은 재능만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인재를 원하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자신의 성공을 쌓으려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네. 이제 없네. 미래그룹의 이름으로 오늘부로 강민준 씨를 해고 조치하겠네. 해고. 그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민준의 귓전을 때렸다.
그의 경력, 그의 자존심,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어야만 했다. 그 순간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뛰쳐나와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부사장님,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의 무대 앞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절규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오만했던 에이스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심하고 비굴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의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한은 무대 위에서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차가운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다. 이 혹독한 대가만이 그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을 터였다. 강당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김 팀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까운 재능이 그릇된 인성 때문에 쓰러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씁쓸한 일이었다. 총무팀 이 부장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약간의 동정, 그리고 미래그룹의 게임의 법칙이 오늘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서늘한 깨달음이 교차했다. 그때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조용히 다가와 강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그들에게 순순히 이끌려 강당 밖으로 사라졌다. 윤 회장은 회의가 끝났음을 알렸다.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 있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 소공어리며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당이 텅 비어갈 때까지 서한은 무대 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말없이 손을 얹었다. 조직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 리더로서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그렇게 끝났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치유와 재건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민준이 사라진 후 며칠간 미래그룹은 보이지 않는 여진에 휩싸였다. 강민준 사태는 모든 직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충격과 경악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조용한 성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사무실의 풍경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이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미화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고생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를 건넸다. 탕비실에서는 자신의 컵을 스스로 헹구는 손길이 늘었고 보안 데스크의 경비원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는 직원도 보였다. 윤서아 부사장이 던진 존엄성이라는 화두가 차가운 빌딩 안에 잠들어 있던 인간에 대한 예의를 깨운 것이다. 모두가 탐내던 부사장실의 주인이 된 윤서아는 그러나 그 화려한 공간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시장 확장이나 이윤 극대화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그룹 내 모든 비정규직 및 용역 직원들의 휴게 공간 개선과 복지 증진, 그리고 처우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연단에서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며칠 뒤 윤 회장의 집무실에서 아버지와 딸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윤 회장은 더없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자랑스럽다, 서아야. 이 아비보다 더 현명하고 훌륭한 리더가 될 게야. 서아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에게는 너무 가혹한 방식이었을까요? 그녀는 강민준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을 텐데요. 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승자의 통쾌함이 아닌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이 묻어 있었다. 윤 회장은 딸의 그 마음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 날 오후 서한은 업무차 여의도의 한 중소기업 빌딩을 찾았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하고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슈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평범한 셈이 정장 차림의 그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작은 벤처 캐피털 회사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쫙 폈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오만함으로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그저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 중 한 명으로 보였다. 그는 가장 경멸했던 바닥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서한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채에 올라탔다. 그날 밤 서한은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때 아직 불이 켜진 총무팀 사무실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이 부장이었다. 그녀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서한은 조용히 탕비실로 가 따뜻한 유자차 2잔을 탔다. 그리고는 이 부장에게 다가가 찻잔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따뜻한 거라도 한잔 하세요. 이 부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채 그녀는 그저 자신을 챙겨주는 따뜻한 후배의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이 예전에 서아에게 쌍화탕을 건넸던 그날처럼. 어머 부사장님, 이게 웬일이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직이나 역할을 넘어선 인간의 온기가 조용한 사무실을 채웠다. 이 부장이 퇴근하고 사무실에 다시 홀로 남은 서한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민준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풍경,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빛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의 풍경을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의 진짜 리더십은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1935년 경성.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순희에게 처음 마주한 경성의 모습은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괴물과도 같았다.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전차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서양식 건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나붙은 알아볼 수 없는 일본어 간판들. 순이는 기차역에 내린 순간부터 주눅이 들어 낡은 보따리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녀가 일하게 될 곳은 북촌에 위치한 거대한 기와집이었다. 집주인 김윤식 대감은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로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었다. 마을의 주선자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을 때 어머니는 탐탁지 않은 얼굴을 했지만 굶주리는 동생들을 위해 순이는 경성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위압적이었다. 서양식으로 개조된 응접실과 전통미를 간직한 안채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곳에서 순이는 처음으로 주인 식구들을 만났다. 주인어른 김윤식 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닫힌 입술을 가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주인은 늘 불안한 듯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리고 도련님 김정현이 있었다.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는 하얀 셔츠에 말끔한 양복 바지를 입은 신식 멋쟁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그는 순이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순이를 그저 가구의 하나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순이의 일과는 고되고 외로웠다. 그녀는 행랑채의 작은 방에서 지내며 동이 트기 전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찾아오는 정체 모를 공포였다. 모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고 거대한 집이 깊은 침묵에 잠기는 자정이 되면 순이는 어김없이 그 소리를 들었다. 2층에서 시작되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고요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발소리는 언제나 집의 가장 깊숙한 곳 창고로 쓰이는 지하로 향했다. 바로 도련님 김정현의 발소리였다. 처음 며칠간 순이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도련님은 대체 저 깊은 밤 어두운 지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피어났다. 시골에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부잣집 도련님들의 흉흉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혹시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일본 순사들도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순이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도련님의 셔츠 소매에서 붉은 얼룩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다. 피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 다음 날부터 순이는 도련님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냉정하고 무심한 도련님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고 서양에서 건너온 유행가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언제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늘은 밤이 되면 더욱 짙어졌다. 어느 날은 지하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또 어느 날은 억지로 무언가를 참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순이는 이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도 언젠가 저 지하실의 비밀과 함께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알아봐야만 한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순이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벌러 온 시골 처녀였지만 이대로 끔찍한 비밀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련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다. 오늘 밤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더 이상 무지 속에서 공포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촛불 아래 순이는 자신의 작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여리고 작은 심장이 시대의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기 위해 비장하게 뛰고 있었다. 며칠 동안 순이는 낮에는 묵묵히 일을 하고 밤에는 공포에 떨었다. 도련님의 비밀스러운 밤 외출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순이의 상상 속 괴물은 점점 더 끔찍한 모습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행동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회는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에 찾아왔다. 천둥 소리가 기왓장을 흔들고 빗줄기가 세차게 마당을 때렸다. 이런 밤이라면 자신의 작은 발소리쯤은 빗소리에 묻혀버릴 터였다. 그날도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행랑채의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안채의 툇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도련님 김정현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익숙하게 지하로 향하는 문으로 사라졌다. 순이는 그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몇 분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래쪽에서는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이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굳게 닫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가 밤새 상상했던 그 어떤 끔찍한 장면과도 달랐다. 지하실 안에는 고문 도구도 핏자국도 없었다. 대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등삭이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종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그녀도 읽을 수 있는 굵은 한글이 적혀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른 한쪽에는 나무 상자들이 가득했다. 상자 겉면에는 상해, 만주 같은 지명들이 적혀 있었다. 도련님과 그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청년 2명이 그 상자들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로 보낼 자금이 거의 다 모였네.
문제는 이 자금과 인쇄물들을 어떻게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 국경까지 옮기느냐 하는 것이야. 도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냉정하고 오만해 보이던 얼굴에 지금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일파 고관대작의 아들 신식 멋쟁이 도련님이 독립운동가였다니. 그녀가 피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단을 찍어내던 붉은 잉크였고, 고문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등사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자금 상자를 옮기는 소리였던 것이다.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존경심이었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 저렇게 뜨거운 심장을 숨기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순이가 감정에 휩싸여 넋을 잃고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딛고 있던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스웨스. 지하실 안의 대화가 즉시 멈추었다. 세 쌍의 날카로운 눈이 동시에 문틈을 향했다. 순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정현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순이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다른 청년 하나는 재빨리 그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네오는 누구냐? 정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낮에 보았던 냉소적인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적을 마주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위험했다.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지? 일본 헌병의 끈아풀이냐? 아, 아닙니다. 저는 순이는 극심한 공포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청년들은 그녀가 겁에 질린 척 연기하는 외놈의 앞잡이라고 생각한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녀를 여기서 처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죽음의 공포가 순이를 덮쳤다. 하지만 그 공포를 뚫고 방금 전 지하실에서 보았던 광경과 그들의 뜨거운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건 분들이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만 이분들의 위대한 일이 나 때문에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순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나리,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 같은 미천한 것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선은 독립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절규는 지하실의 축축한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정적, 총구를 겨누고 있던 청년도, 그녀를 신문하던 정현도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은 순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말은 어눌하고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조국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현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순이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서 거짓이나 배신 대신 오직 순수한 공포와 더 순수한 열망을 발견했다. 그는 옆에 동지에게 손짓으로 총을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다른 동지들에게도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밖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 조용히 사라졌다. 지하실에는 정현과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순이 단둘만이 남았다. 정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지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적인가 아군인가? 새로운 위협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한 희망인가?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순이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그리고 순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첫 질문을 던졌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날 밤 이후 거대한 기와집 안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순이에게 김정현 도련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낮에는 여전히 하인과 주인으로 서로에게 무심한 척 행동해야 했지만 모두가 잠든 밤 지하실에서 마주하는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순이를 더 이상 하녀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순희 동지, 내가 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오. 처음으로 단둘이 지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정현은 말했다. 이제 이 비밀을 안 이상 순희 동지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오. 내가 동지들을 시켜 조용히 이곳을 떠나 시골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 위험한 길을 우리와 함께 가겠소. 그것은 선택의 기회였지만 순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다. 굶주림을 피해 경성에 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도련님. 아니, 동지, 저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에 정현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다. 그는 이 순박한 시골 처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날부터 순희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현은 그녀에게 일본 순사들, 특히 사복을 입고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헌병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암호를 해독하는 법이나 동지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눈짓과 손짓 같은 것들도 알려주었다. 순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어눌했던 말투는 점차 또렷해졌고 늘 불안에 떨던 눈빛에는 총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현은 순희에게 첫 번째 임무를 맡겼다. 내일 아침 종로시장의 광명 상회로 가서 이 꾸러미를 주인장에게 전해주시오. 그가 내민 것은 평범한 약초 꾸러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지들에게 보낼 긴급 연락책과 약간의 자금이 숨겨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저 물건을 전해주고 주인장이 오늘 날이 참 좋구려라고 말하면 어제 내린 비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 그 외의 말은 절대 섞지 마시오. 다음 날 아침 순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집을 나섰다. 평범한 하녀의 심부름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종로로 향하는 전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는 저 남자는 혹시 사복헌병이 아닐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일본어 소리에 괜히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종로시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순희는 인파를 헤치고 겨우 광명상회라는 낡은 간판을 찾아냈다. 가게 주인은 인상 좋은 늙은이였다. 순희가 약초 꾸러미를 내밀자 그는 물건을 받아들고는 순희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날이 참 좋구려. 순희는 침을 꿀꺽 삼키고 어젯밤 정현과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암호를 내뱉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입니다. 주인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는 성공이었다. 순희가 가게를 나와 다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갈 때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와는 다른 거대한 목적의 일부가 되었다는 벅찬 희열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지렁이 시골 처녀가 아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동지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현이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누구도 보지 못하게 그녀의 손에 작은 약과 하나를 쥐어주었다. 수고했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졌다. 낮에는 차가운 도련님과 순종적인 하녀였지만 밤에는 같은 이상을 꿈꾸는 동지였다. 정현은 글을 잘 모르는 순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순희는 정현에게 시골에서 배운 다친 곳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을 알려주었다. 위험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굳건하고 애틋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신문에는 종로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조직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체포된 명단 속에는 순희가 지하실에서 보았던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그날 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현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고 안주인의 기침 소리는 더욱 잦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인어른 김윤식 대감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그날 이후 아들인 정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아들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순이는 불안했다. 주인어른은 과연 아들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내리는 또 다른 밤에 일어났다. 상해에서 온 새로운 연락책이 급히 정현을 찾아왔다. 지하실은 너무 위험했기에 그들은 정현의 서재에서 만나기로 했다. 순이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윤식 대감이 예고도 없이 서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야식으로 보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금 그가 서재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순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찻잔을 든 쟁반을 들고 김윤식 대감의 앞으로 달려가다가 일부러 그의 발치에서 크게 넘어졌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찻잔과 쟁반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무엄한 것을 봤나. 김윤식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의 모든 신경이 순이에게로 쏠렸다. 소란을 틈타 서재 안에 있던 연락책은 창문을 통해 무사히 빠져나갔다. 순이는 매서운 꾸지람을 들으며 깨진 찻잔 조각을 치웠다. 손끝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정현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말없이 순이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피 흘리는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순이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동지를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집 밖의 적보다 어쩌면 집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운 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순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윤식 대감은 아들 정현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듯했고 정현은 그런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순이는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종로에서 체포된 동지는 일본 헌병대의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조직에 대한 단서를 조금 흘리고 말았다. 그는 정확한 이름과 장소는 말하지 않았지만 총독부 고관대작의 아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일본 헌병대의 다나카 경감은 노예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그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총독부 내의 모든 조선인 고관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들의 자제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곧 동경 유학파 출신의 늘 최신 유행을 좇으면서도 어딘가 그늘이 있는 청년 김정현에게로 향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바로 전날 밤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정현은 지하실에서 순이가 다친 손을 직접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작은 손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칠 때마다 순이의 심장은 작게 내려앉았다. 미안하다. 정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이제 도련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지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당찬 대답에 정현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따뜻한 미소였다. 그 순간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잠시나마 온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곧 상해로 보낼 막대한 양의 자금을 정리해야만 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임무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정현과 순이가 마지막 자금 상자를 꾸리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일본어로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헌병이다. 문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젠장. 정연이 욕설을 내뱉었다. 지하실은 그들의 요새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함정이기도 했다. 그는 순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순이야, 저쪽 비밀 통로로 어서 피해. 실례습니다. 도련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위층에서는 이미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윤식 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와 안주인의 비명, 그리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일본 헌병들은 이미 집 안으로 난입한 것이었다. 이 무세운 무리한 짓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 따위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닥치시오 김대감. 당신의 아들 김정현이 독립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집안 전체를 수색하겠다. 다나카 경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현과 순이는 필사적으로 증거물들을 숨기기 시작했다. 등사기 위에는 낡은 천을 덮었고 전단 뭉치들은 석탄 더미 아래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수많은 쫄은 자금 상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요란한 군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꽝, 꽝, 꽝. 헌병들이 지하실 문을 도끼로 부수기 시작했다. 정현은 순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조국과 동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육중한 나무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먼지더미 속으로 총을 든 헌병들이 지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다나카 경감이 서 있었다. 그는 지하실 안의 풍경겁에 질린 순이와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선 정현, 그리고 미처 다 숨기지 못한 자금 상자들을 보며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자스간. 다나카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일파의 탈을 쓴 더러운 쥐새끼를 말이야.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전원 체포하라. 총구들이 일제히 정현과 순이를 향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안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다. 그들의 위대하고도 비밀스러웠던 싸움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절망적인 정적이 지하실을 감쌌다. 다나카 경감의 입가에 걸린 잔인한 미소는 그들의 패배를 확인시켜주는 낙인과도 같았다. 정현은 권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단 한 놈이라도 더 저승길 동무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 멈추시오. 계단 위에서 천둥과도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 하나에 총을 겨누고 있던 헌병들마저 움찔하며 계단 쪽을 돌아보았다. 김윤식 대감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분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고 침착한 얼굴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에는 총독부 고관대작의 위엄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기세가 서려 있었다. 다나카 경감 소란이 심하군. 찾던 것이 이것들이요. 그는 태연하게 지하실 안에 자금 상자들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정현과 겁에 질린 순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다나카 경감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오. 내 아들은 이 미천한 계집은 아무것도 모르오. 뭐라고요? 다나카는 코웃음을 쳤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대감. 대감 같은 대표적인 친일파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을 리가 없지 않소. 독립운동 자금이라니 가소롭군.
김윤식 대감은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다나카 자네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법이지. 내가 외놈들의 개가 되어 충성을 바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왕국을 건설할 자금을 모았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상자 하나를 발로 찼다. 상자가 열리며 그 안에서 돈다발과 함께 두루마리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것들을 확인해 보시오. 저것은 독립자금이 아니라 총독부 내에 다른 일본인 고관들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와 그들을 협박하여 뜯어낸 검은 돈이오. 나는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척하며 그들의 약점을 끌어모아 나만의 제국을 세우려 했을 뿐이다. 다나카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부하에게 문서들을 확인시켰다. 문서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개인의 권력욕과 탐욕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김윤식은 심지어 자신의 서재에 있는 비밀 공간까지 알려주며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구국의 영웅이 아닌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다나카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가장 그럴듯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아들과 아들이 지키려 했던 대의를 위한 그의 마지막 연극이었다. 정연과 순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정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냉대와 감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가장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다나카는 김윤식 대감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주범을 체포하는 공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김윤식 대감이 아들 정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낮은 목소리는 오직 정연의 심장에만 박혔다.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국의 운명을 넘기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정연은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계단 위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몇 주 후 경성의 신문들은 일제히 친일파 거두 김윤식의 배신과 탐욕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그는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희대의 배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독립운동의 명맥은 끊기지 않았다. 일본 경찰의 감시가 사라진 집 그 깊은 지하실에서 정연과 순이는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철없는 도련님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짊어진 침착하고 강인한 지도자였다. 순이는 그런 정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국의 새벽을 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드는 굳건한 동지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지하실의 낡은 지도 앞에 서 있었다. 만주로 향하는 새로운 자금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의 젊은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고 어두웠다. 하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그 지하실 안에서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위대한 사랑이자 희망의 불꽃이었다.